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예,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기다리셨죠? 그런데 정치권 이슈는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자, 오늘 이런 문제 저희가 날카롭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하는 엄경영의 촉입니다. 엄 소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바쁘셨죠? 오늘 1심에서 무죄 나왔어요. 위증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위증 교사는 위증보다 훨씬 중형 범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발단이 됐던 김진성 씨가 1심에서 검찰이 10개월 구형했는데 실제로는 8개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재명 대표는 3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위증 교사는 사실은 이제 대체로 실형이 많아요. 그래서 실형 1, 2년 또는 최소 집행유예 1, 2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무죄가 선고됐죠. 근데 아까 장성철 소장님이랑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 자체도 일부는 유죄를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랬는데 어쨌든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이제 사법 리스크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는 통과했죠. 하나는 걸리고 이게 반대가 됐어요. 선거법 위반은 좀 그래도 어떻게 될까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는 징역형이 떨어지고 이건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숨 돌리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고요. 앞으로도 지금 3개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유죄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법인카드 유용건인데요. 부인 김혜경 씨가 15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남편인 이재명 대표도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또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개월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29일 이제 2심 선고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 선거법 위반 건이 이제 백현동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상남 FC 등등 유례까지도 이렇게 다 얽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형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요거는요. 이게 1심 선고가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심리가 어떤 거? 지금 말씀하신 대장동하고 백현동 묶인 거. 그래서 이번에 저거는요. 뭐죠? 대북송금이나 예를 들면 성남 FC나 아니면 법인카드 이런 건 좀 빠를까요? 네, 그러니까 성남 FC는 대장동 법인동하고 백현동하고 묶여 있고요. 그리고 법인카드하고 대북송금 조금 빨리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심각한 어떤 중형이 예상되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건이 이번 무죄 선고를 내린 김동연 판사, 부장 판사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2026년 1월까지 임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1심 판결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판사가 바뀐다면, 그러니까 재판 기록을 다시 아니에요? 네, 재판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이 대장동 백현동 재판 기록이 검찰에도 넘어온 자료가 20만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만? 네, 500페이지짜리 책으로 따지면 400권인 거죠. 그리고 근데 그게 글씨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법원 자체 자료도 또 판이 있어요. 10만 페이지가. 그래 합치면 이제 500페이지짜리가 600권인데 판사가 바뀌어서 이게 하루에 2권씩 읽어도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장동 백현동 건은 대선 전에 1심 판결에 나올지 약간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잠시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여러 가지 재판들이 엮여 있어서 과연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약간 이제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00년 이후에 이게 범진보 계열에서는 임기 중반 여론조사 1위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2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인재 경기지사가 줄곧 1위를 달리다가 선거 대선 9개월 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역전을 당했고, 또 2007년에는 고건 전 국무총리가 1위였어요.
그러다 이분이 2007년 선거 12개월 직전 그러니까 1월 달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현재 정동영 민주당 의원을 바뀌었죠. 그리고 2012년에도 유시민 당시 국민참여당 대표가 1위였거든요. 선거 임기 중반에 막판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역전을 허용했죠. 그리고 2017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박원순 서울시장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임기 중반에는 1위였어요. 그때 메르스 대응 잘하고 이래갖고 그런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2022년 선거에서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1위로 부상한 게 대선 한 1년 5개월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임기 중반에는 지지율 한 2, 3%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은 이제 이번은 한숨을 돌렸지만 재판이 여러 개 남아 있고 또 예정대로 633 이렇게 2심, 3심 3개월씩 하게 된다면 선거법은 당장 내년에 대법원 선고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될지는 미지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내 비명계는 어떻게 된 거라고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당내 비명계가 기지개를 켜다가 오늘 급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런데 당장 3김 연대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3김은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3김이 연대한다는 거는 이 김동연 전 경기지사 쪽으로 이게 흐름이 좀 모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게 차기 주자 지지도 조사를 해보면 범진보에서는 조국 대표 다음이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2월 12일 날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고 그래서 이제 또 민주당이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결정하는 어떤 룰이 또 하나가 있는데 완전 새로운 인물이 대선 후보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대선 주자로 얘기되던 사람 그리고 2, 3, 4위권에서 한 사람이 대선 후보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약에 최종 대선 후보가 안 되게 되면 킹메이커로서 누구를 지원할 수도 있죠. 그래야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사면 복권 등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김동연 전 경기지사가 아마 대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독일 가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김경수 전 지사 만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며칠 전이죠. 수원의 전통시장을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이제 돌기도 했고 저는 그런 면에서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질문. 이게 만일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딴 사람이 대통령이 일단 된 다음에 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복권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요한 건 그러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아이고 나는 이제 그럼 딴 사람이 밀어줘야지 이재명 대표 밀어줄까 이렇게 할 가능성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5년 단임제를 계속해야죠. 그렇다면. 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탄핵 공세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은 아무튼 윤 대통령 임기를 한 1년 정도 단축해서 이 내후년 지방선거 때 같이 치르자. 대선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 이런 얘기인데요. 현실적으로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보수층이 탄핵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수층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15일 날 이제 생각보다 중형을 받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이 법원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민주당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어떤 이 의도, 진전성이 이제 많이 훼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기 단축 개헌은 결국 탄핵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확실한 거는 말이에요.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가 ARS 여론조사인데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1월 14일 15일 그리고 11월 20일 20일 양일간 ARS 조사로 ARS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물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조사를 보면
이게 근데 다른 조사는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된다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받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보고 네,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1심에서 생각보다 중형을 받고 예. 이번에도 이제 이를테면 유죄 선고를 예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해서 이제 정치 공세를 퍼부었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이재명 대표한테 그 각을 세우면서 전국을 이끌어가면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도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15일 이후에 여론 지형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정당 지지율을 읽을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을 합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씀하신 그 국민의힘 지지율은 30% 조금 넘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지지율 합치면 거의 53%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20%포인트는 나는 거죠. 이것이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 중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전혀 반사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즉 반사 효과 전략은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 반사 효과를 누릴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쇄신이나 혁신을 통해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전 그게 절제절명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국 혁신당 말씀하시니까 그 조국 대표가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는데 거기서 만일 조국 대표가 실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컨티전시 플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조국 혁신당이 비명과 비문의 일종의 메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통상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민주당과 합당을 한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적이 되면 유죄 확정이 되면,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독자 생존한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말씀하신 대로 비명계 또는 이제 민주당의 플랜 B, 플랜 B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보하고 세를 결집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전 세 번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명 친문들이 글로 갈 가능성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새로운 민주당 같은 경우와는 합당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친명을 제외한 비이재명의 어떤 내기 역할, 그러니까 통합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본선에 가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 조금 여러 가지 난맥상 때문에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후보가 부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비명이나 친문 중심의 플랜 B가 이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조사 대상 숫자는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아까 난맥상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익명 게시판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대략 당 안팎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이게 요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동훈 대표 명의로 쓴 이 게시글은 이게 동명이인이 썼다. 이런 설이 이제 되게 유력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가족, 그러니까 장인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대학생인 아들, 또 중학생인 딸, 이 명의로 쓴 게시글은 이 가족 중에 누군가 작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로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압축이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생각, 입장이 조금 경직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이번 기회에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최고위 끝나고 이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 이 말은 용산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냥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가 용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법조인이라서 일종의 법조인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책임이 있든 없든 국민들이 책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금 경직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게 그 정부 여당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댓글 논란은 이제 가족이 관련이 있든 안 됐든 사실 당대표까지 끌어내릴 만한 그런 중대 사안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그 당대표를 끌어내릴 만큼 그렇게 여건이 한가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빨리 전열을 정비하고 이게 그 정부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죠. 아니 이론적으로 뭐 이론적이 아니라 뭐 하여간 따지면은 그 뭐 가족들이 예를 들면 가족이 썼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칭찬해 줬다.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고, 아이고 못 사귀고 있는 사람 좀 비판했다. 이거 뭐 문제되는 거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무슨 여론 조작이고 뭐 이런 것까지는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벌써 3주가 됐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끌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편한 거는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친윤들도 지금 이 중차대한 시국에 이런 사소한 문제 갖고 대표 흔들기를 계속하면 안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까 그 명태균 씨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분 얘기가 점점 어떻게 또 많아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취업 청탁 의혹까지 나온 모양이던데요?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게 녹취록을 취사 선택해서 공개하면서 정치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의 이런 이게 정치 공작적 태도는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개하려면 한꺼번에 모든 파일을 다 공개해서 국민들이 뭐가 너무 문제인지. 많아서 근데 그게 안 된다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제 이게 자기네들은 민주당한테 유리한 것만 골라서 공개하면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명태균 씨 의혹 중에서 가장 그 범죄 혐의가 있는 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관련 문제하고 또 여기에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주고받은 이런 이제 정황, 이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이 여론조사 비용 한 3천만 원. 지인이라 그러죠, 우리가. 지인이 3천만 원을 줬다는 설.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따지면 좀 소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빨리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의혹처럼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대여 공세는 더 강경해질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게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그래도 강경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강경해질 수 있지만 탄핵이라든지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어떤 진전성 이런 것들이 좀 빛이 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단계적으로 특검, 국정조사, 또 장애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아까 저희가 김용민 의원하고 인터뷰 잠깐 했는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께서는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대통령 사과해라. 둘째, 검찰 사과하고 항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통령 사과는 오늘 무죄 선고에 대해서 사과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건 이제 왜 무죄인 걸 가지고 그렇게 못 사귀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건 이제 말도 안 되죠. 그건 이제 이를테면 이제 2심도 다퉈봐야 되는 거고 또 3심도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억지 주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당장 지난번에 유죄받은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되는데 왜 사과하지 않나요?
그걸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거 여쭤봤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근데 정신없이 돌아가요.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이제 판결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는 또 이 계속 재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